제12화 하트칠의 비밀. 어느 해 6월 22일 저녁,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대화 내용 대부분은 이상한 사건이라든가 흉악한 범죄에 관한 것이었는데, 무섭기는 해도 워낙 흥미로운 얘기여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밤이 이슥해서야 우리는 그 식당을 나왔다. 다른 친구들은 뿔뿔이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가고 장 다스프리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스프리는 나의 오랜 친구로 여행과 모험을 즐기는 쾌활한 남자이다. 잘생긴 얼굴에 훌륭한 체격, 부침성 좋은 태평스러운 성품이어서 나는 늘 그와 붙어 다니며 사소한 일이라도 언제나 의논하곤 했다. 무더운 밤,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도로 부근에 있는 나의 집 앞에 이르자 다스프리가 말했다. 자네는 무섭지 않은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만 이 집은 외따로이 덩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나. 나는 겁쟁이는 아니지만 이 집은 왠지 불안해. 무슨 소리야? 자네같이 대담한 사람이. 아니, 오늘 밤에는 기분이 이상한걸? 아마 우리가 범죄 이야기만 해서 그런 모양이야. 다스프리는 나와 악수를 하고 떠나갔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하인에게 휴가를 줬기 때문에 불이 꺼진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고요한 어둠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나는 더듬거리며 2층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간 뒤 여느 때와는 달리 바로 문을 잠그고 전등을 켰다. 방 안이 밝아지자 불안한 마음이 다소 진정되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권총을 꺼내 침대 옆에 두었다. 그러고는 편히 누워 전날 밤 읽다만 책을 집어들었다. 책을 펼친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누가 끼워두었는지 하얀 봉투가 하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편지였다. 내 앞으로 보낸 편지. 누가 끼워둔 것일까? 나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었다. 이 편지를 펼친 순간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움직이지 마라. 사소한 몸짓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소리도 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나 역시 겁쟁이는 아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하던 차에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편지를 붙든 손이 저절로 떨렸다. 나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협박장을 읽었다. 사소한 몸짓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소리도 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뭐야, 이런 농담을 하다니.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어린애 장난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큰 소리로 웃고 싶어졌다. 그러나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 목이 꽉 메었고 일어나서 전등만이라도 끄고 싶었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사소한 몸짓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이 글귀가 마술처럼 나의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서재로 쓰고 있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왼편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군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 사태를 파악했다. 그자의 한패들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놈은 커튼 뒤에 숨어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서 권총을 잡을까? 아니다. 그랬다가는 녀석의 총에 내가 먼저 맞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끝장이었다. 굉장한 소리가 집을 뒤흔들고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집안 여기저기에 들렸다. 이 패거리들은 법석을 떨며 아예 내놓고 태연히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설령 용감하게 달려들어 커튼 뒤에 숨은 녀석과 격투를 벌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 녀석이 쓰러진다 해도 그 패들이 몽땅 몰려와 나를 죽일 것이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목숨은 더욱 소중하다. 몇 가지 귀중품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로 했다. 괴롭고 불안한 시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시끄러운 소리는 멈췄지만 커튼 뒤의 사내는 떠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버렸다. 별안간 창밖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우유 배달부의 수레바퀴 소리였다. 그렇다면 날이 밝았단 말인가? 나는 얼른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바라봤다. 커튼의 작은 틈으로 한 줄기 밝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침내 공포의 밤이 물러간 것이다. 용기를 내어 머리맡에 둔 권총 쪽으로 살그머니 손을 뻗쳤다. 눈짐작으로 목표를 겨냥한 다음 재빨리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어김없이 커튼의 복판을 뚫었다. 나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내려 한다름에 커튼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커튼 자락을 움켜쥐고 힘껏 열어젖혔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창 한가운데에 총알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었다. 창문은 여전히 안으로 잠긴 채였다. 나는 잊지도 않은 헛개비에 속아 밤새도록 혼자 끙끙 앓았던 것이다. 커튼 뒤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은 내가 멋대로 착각하고서 벌벌 떨었던 것이다. 화가 치솟은 나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맹렬한 기세로 옆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문지방 위에 우뚝 서고 말았다. 조금 전보다 한층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가구도 그림도 값비싼 비단도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다. 나는 도저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소리, 이사할 때처럼 요란하던 그 북새통 소리는 대체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다시 한번 물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없어지기는커녕 놀랍게도 사람이 침입했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둑의 발자국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머리를 싸매며 생각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더욱 주의 깊게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방바닥에 깔린 융단 밑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장의 트럼프 카드, 하트 7이었다. 이상하게도 하트마다 무늬 맨 끝에 송곳으로 뚫은 듯한 작고 동그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뿐이었다. 트럼프 카드 한 장과 책갈피 사이에 끼어있던 편지 한 통.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건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하루 종일 서재를 서성거리며 조사를 거듭했지만 결국 아무런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이상한 경험을 혼자 간직하기는 아까워서 자초지종을 글로 써서 잘 아는 신문사에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겪은 일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친구들까지도 나를 놀려댔다. 다만 다스프리만이 내 말을 믿어주고 집까지 찾아와 나와 함께 서재를 살펴주었다. 그러나 그 역시 뾰족한 해답이 떠오르지는 않는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신문에 내 글이 발표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웬 낯선 사내가 나를 찾아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은 제법 남자답게 생겼지만 태도는 무례했다. 말씨나 옷차림이 점잖은 집안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다짜고짜 말했다. 신문에 쓰신 글이 몹시 흥미롭더군요.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서 찾아왔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쓰신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단 한마디도 꾸며낸 것은 없겠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꾸며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들려드리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안 된다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방에 잠시 나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놀라서 남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니,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은 우연히 내가 알게 된 다른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사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 불안한 몸짓을 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의 요구가 뜻밖이기는 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단 3분이면 됩니다. 3분 뒤에는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나는 그를 서재로 안내한 뒤 아래층에 내려와서 시간을 쟀다. 1분, 2분. 시간은 안타깝도록 느리게 흘러갔다. 2분 30초. 가슴이 답답했다. 2분 45초. 벼란간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한달음에 계단을 뛰어올라 서재의 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그러고는 겁에 질려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사내는 방 한복판에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다. 머리는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의 오른손 옆에는 아직도 연기를 내뿜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것은 한 장의 트럼프 카드였다. 다름 아닌 하트 7이었다. 7개의 하트 무늬마다 맨 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제13화 의문의 권총 자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왔다. 지휘를 맡은 보안부장인 뒤듀 씨는 부하들을 재촉해 시체를 검사하고 소지품을 조사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신분증도 없었고 옷에는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죽은 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방 안은 그가 들어가기 전과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가구도 모두 제 위치에 있었고 특별히 다른 물건들에 손을 댄 흔적도 없었다. 창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하나뿐인 문으로는 총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뛰어들었으니 누군가 사내를 쏜 뒤에 달아났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결코 내 눈에 띄지 않고 도망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내는 자살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사내는 왜 자살을 했을까? 자살을 하려고 일부러 얼굴도 모르는 나를 찾아와 방을 빌렸을 리는 없다. 남자가 방을 조사하는 3분 동안에 무언가 새로운 비밀이 밝혀진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그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아 자살한 듯 싶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체를 조사하던 경찰들 쪽에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꼭 움켜진 시체의 왼손 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명함이 한 장 나왔던 것이다. 그 명함에는 조르주 앙데르마트라고 쓰여 있었다. 앙데르마트라면 본 일은 없지만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나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앙데르마트는 대은행가로 금융계의 거물이었다. 헤아릴 수 없이 재산이 많아 커다란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며 파티를 즐긴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인 또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이 사내가 바로 앙데르마트일까요? 내 물음에 보안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앙데르마트 씨는 얼굴빛이 푸르고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뒤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곧 문제의 앙데르마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20분 뒤 앙데르마트가 오자
보안부장은 부른 까닭을 설명하고 시체를 보여주었다. 앙데르마트는 시체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금세 얼굴을 찡그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에티엔느 바랭이군.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 한 번 본 일이 있었을 뿐이죠. 이 남자의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바랭이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만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군요. 주소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내의 자살에 대해 뭔가 짐작가는 일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은 당신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준 기억이 없는데 전혀 영문을 알 수가 없군요. 결국 앙데르마트에게서도 아무런 단서를 얻어내지 못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벌였지만 바랭 형제에 관한 확실한 자료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단지 두 사람은 원래 스위스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동안 수상한 짓을 해왔다는 정보 정도를 얻었을 뿐이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며칠이 그냥 흘러갔다. 나도 이 사건은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골치를 썩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스프리만이 유달리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신형 잠수함의 첫 실험이 가까운 시일 안에 황제 폐하의 참석 아래 실시될 예정이다. 장소는 실험 때까지 비밀에 붙이며 다만 잠수함의 이름이 하트 7이라는 사실만 발표되었다. 하트 7.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잠수함의 이름과 예의 그 사건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관계가 있다면 대체 무슨 관계일까? 다스프리와 의논했지만 그도 신통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이틀 뒤에 또 놀라운 기사가 나왔다.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잠수함 하트 7의 실험은 이미 4년 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설계 도중 도면의 일부를 분실하는 바람에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복잡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잠수함 하트 7의 설계도는 4년 전 프랑스인 루이 라콤브에 의해 만들어졌다. 루이 라콤브는 연구열이 강한 젊은 기사로 조국을 위해 신형 잠수함을 설계하고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로지 잠수함 설계에 골몰한 과학자다. 라콤보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스위스인 바랭 형제의 도움으로 마이오 거리 120번지에 있는 작은 집에서 2년 동안 연구와 설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바랭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라콤브의 연구 조수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연구를 세상에 알리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다. 마침내 은행가인 앙데르마트 씨가 이 일을 후원하게 되었고 라콤브는 2년 동안 틈나는 대로 앙데르마트 씨를 방문하여 연구의 진행 상태를 보고했다. 그런데 설계도가 완성된 4년 전 어느 날 라콤브는 앙데르마트 씨를 방문해 설계도를 건네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밤 11시 반경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 처음에는 모두 괴짜 라콤브가 그동안의 피로를 풀려고 말없이 여행이라도 떠난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가족들은 경찰 당국에 실종 신고를 냈다. 이후 경찰과 가족들이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라콤브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어떤 소식도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일은 바랭 형제 또한 같은 시기에 모습을 감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종과는 별도로 앙데르마트 씨는 문제의 설계도를 국방부에 넘겼고 해군에서는 즉시 잠수함의 제작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무렵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이 넘겨받은 설계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사실상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군은 설계도를 받아온 앙데르마트 씨에게 이 점을 문의했지만 앙데르마트 씨 또한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오랜 세월 조국을 위해 일해온 대사업가 앙데르마트 씨가 설계도의 일부를 빼돌렸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설계자인 라콤브가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완전한 설계도를 넘기지 않았든가, 아니면 원래부터 돈을 목적으로 삼았던 발행 형제가 더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진짜 설계도를 외국인에게 팔았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확인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며칠 전에 파리 시내 마이오 거리 120번지에서 발행 형제 중 동생인 에티엔느 발행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제의 마이오 거리 120번지는 6년 전 라콤브가 연구실로 쓰던 집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에티엔느 발행은 무슨 이유로 4년 만에 홀연히 이 집으로 돌아왔는가? 또 그가 자살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형인 알프레드 발행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제에 해답을 제공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다름 아닌 대은행가 앙데르마트 씨다. 우리는 그가 이 사건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며칠 전 마이오 거리 120번지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에 대해 앙데르마트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조국 프랑스를 위해 잃어버린 설계도를 찾을 길이 막연하다. 우리는 앙데르마트 씨가 침묵을 깨트리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앙데르마트 씨는 반드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선언 아래에는 살바토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살바토르.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숨겨진 비밀들을 속속들이 캐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믿기에 이처럼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유명한 거물 앙데르마트 씨를 상대로 말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날 밤 나는 다스프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 앞으로 나갔다. 여인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문이 열려 있던데요. 이렇게 변명하며 여인은 다스프리를 흘깃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엉겁결에 친구를 소개했다. 그런 다음 자리를 권하고 용건을 물었다. 여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저는 앙데르마트 씨의 아내입니다. 제 14화 사건의 총지휘자. 앙데르마트 부인!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갈색 머리에 균형 잡힌 얼굴, 뛰어난 미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꽤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조용히 가라앉은 슬픈 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사교계의 여왕으로 이름난 앙데르마트 부인이라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매우 온화하게 말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당신께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부인, 저는 신문에 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혹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보시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말끝을 흐렸다.
그제야 나는 부인이 겉으로 침착한 듯 행동할 뿐 가슴속에 커다란 고민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아까부터 묵묵히 여인을 살펴보던 다스프리가 입을 열었다. 부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인은 잠깐 머뭇거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떠한 질문이라도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떠한 일이라도. 다스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계속했다. 루이 라콤브를 알고 계시죠? 네,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밤 라콤브가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러시아로 여행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을 뿐 별다른 기색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만날 예정이었겠군요. 네. 이틀 뒤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라콤브는 그날 밤 실종되고 말았지요. 이 실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남편께서는? 그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난 기사에 따르면 발행 형제가 이 실종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루이 라콤브는 집을 나올 때 설계도를 전부 넣은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틀 뒤 남편이 알프레드 바렌과 만나보니 그 가방을 바렌 형제가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바렌 형제를 고발하지 않으셨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방 속에 설계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인은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더니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다스프리는 계속 추근추근 파고들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발행 형제를 감시했어요. 남편은 설계도와 함께 그것을 되찾으려 했고 형제는 그걸 이용해서 남편을 등쳐먹으려 들었고요. 남편뿐 아니라 저도. 네? 부인까지도 협박했나요? 주로 저한테 그랬죠. 여인은 괴로운 듯 짓눌린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스프리는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물었다. 루이 라콤브에게 편지를 보내셨군요. 보냈었죠. 남편과의 일도 있고 해서. 일 때문에 정식으로 보낸 편지 외에 루이 라콤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일은 없나요? 너무 캐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진상을 완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도 쓰셨지요? 남편 몰래? 여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 발행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그 편지로군요. 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직접 편지를 보진 못했지만 알프레드 바랭이 편지를 운운하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짓을 하면 편지를 신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두려워했고요. 세상의 평판을 몹시 걱정했지요. 그렇다면 남편은 그 편지를 되찾으려고 노력했겠군요?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알프레드 바렌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온 뒤 그 얘기를 저에게 화가 나서 한 다음부터 남편은 제게 냉정해졌고 제 말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특별히 두려워하실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두려워요. 저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요. 그 편지만 아니었다면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인은 남편께서 그 편지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편지는 발행 형제가 깊숙이 감추어뒀을 텐데요. 물론 그랬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찾아냈을 거예요. 대체 어디서 그걸 찾아냈을까요? 바로 이 집에서요. 이 집이라고요? 나는 펄쩍 뛰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루이 라콤브는 재주가 뛰어난 데다 워낙 기계장치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비밀 상자라든가 금고 같은 걸 만들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살았던 몇 년 동안 집안 곳곳에 비밀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 틀림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발행 형제가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녀석들이 여기 살았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그쳐 물었다. 물론 살았던 적은 없지만 이용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겠지요. 4개월 전에 당신이 이사 올 때까지 이 집은 비어 있었거든요. 때때로 두 사람은 여기에 왔을 거예요. 더구나 서류가 필요해지면 당신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그 틈을 타서 지난 6월 22일 밤중에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도 비밀 금고를 열고서 편지와 서류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협박받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표시로 자기 명함을 놓고 간 거겠죠. 그로부터 이틀 뒤 잠수함 실험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의심을 품은 에티엔느 발행이 부랴부랴 이 집으로 달려온 거고 금고가 빈 것을 보고는 시리에 빠져 자살하고 만 것이지요. 부인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다스프리가 물었다. 그건 단순한 상상이겠죠? 남편에게 들은 건 아니시죠? 네, 그렇겠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남편분은 편지를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누굴까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조종하여 이끌고 있는 인물. 아무도 모르는 발행 형제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인물. 어둠에 쌓였던 이 사건을 세상에 폭로한 인물인 정체불명의 남자 살바토르입니다. 비밀금고를 발견한 것도 앙데르마트 씨의 명함을 남기고 간 것도 발행 형제가 배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살바토르입니다. 그렇다면? 앙데르마트 부인은 새로운 걱정에 휩싸인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가 제 편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번엔 그 사내가 남편을 협박한다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살바토르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다스프리는 잘라 말했다. 숨기지 말고 털어놓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모조리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를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바토르는 발행 형제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부인이나 남편에게는 해를 끼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살바토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남편께선 루이 라콤브의 설계도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발행 형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사실을 살바토르에게 알리세요. 만일의 경우에는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요컨대 그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하면 될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스프리의 조언은 대담했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앙데르마트 부인에게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더구나 다스프리의 말처럼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설령 그 남자가 적이라고 해도 편지를 보내서 손해볼 것은 없었다. 부인은 이 충고에 따르기로 하고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틀 뒤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살바토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답장을 받았다며 그 답장을 우리에게 붙여온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에 넣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살바토르. 나는 편지의 글씨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6월 22일 밤 내 책갈피 속에 끼어있던 편지와 똑같은 글씨체였다. 다스프리의 말대로 살바토르는 이 사건의 총지휘자였던 것이다. 살바토르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찾아보세. 누가 아나? 우리가 큰 공을 세우게 될지. 다스프리는 이렇게 말하며 집안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 방은 물론 집 안팎까지 세밀하게 살폈다. 벽도 뜯어보고 지붕도 벗겨보았다. 어느 날 다스프리는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왔다. 내게 삽을 주고는 정원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를 파보세. 제 15화 대결. 그곳은 정원 안에서도 외진 곳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깨진 돌조각과 자갈이 잔뜩 쌓여 있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스프리의 진지한 태도에 이끌려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삽과 곡괭이를 휘둘렀다. 1시간쯤 파들어갔을 때 돌연 다스프리의 곡괭이 끝에 무언가가 걸렸다. 서둘러 삽질을 하여 그것을 파내어 본 순간 우리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해골이었다. 누더기가 된 옷이 뼈마디 사이에 아직도 붙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비밀스럽게 시체를 묻어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골 옆에는 트럼프만한 작은 철판 하나가 녹슨 채 뒹굴고 있었다. 그 칠판에는 붉은색으로 7개의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그 하트 하나하나마다 맨 끝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하트 7! 나는 입맛이 싹 가시는 걸 느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쳤다. 이봐 다스프리, 나는 이제 이런 일은 싫다네. 그래도 좋다면 자네 혼자서 하게나. 나는 조금도 끼어들고 싶지 않네.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틀간을 꼬박 앓았다. 뙤약볕 아래서 중노동을 한 탓일까? 아니면 잇따른 충격에 잠시 정신이 흐트러진 것일까? 나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온갖 악몽에 시달렸다. 다스프리는 의리가 두터웠다. 그는 매일 나를 방문해 위로하며 나의 집에서 서너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풀리지 않았는지 틈만 나면 서재로 들어가서 홀로 수색을 계속하곤 했다. 다스프리는 틀림없이 편지가 그 방 어딘가에 감춰져 있을 거라고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나도 제법 기운을 회복했다. 막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속달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궁금해하면서 뜯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 밤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의 두 주인공을 대결시키려고 합니다. 이 대결은 꼭 귀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니 오늘 밤 댁의 집을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이후에는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귀하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제가 귀하의 귀중품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하를 믿고 일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에 충실한 벗, 살바토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멋대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호기심이 생겨 앓던 병이 다 나을 지경이었다. 저녁 8시가 되자 나는 하인에게 극장의 입장권을 주어 외출시켰다. 그러고 얼마 안 있으니 다스프리가 찾아왔다. 나는 다스프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자네도 밖으로 나가겠다는 건가? 천만에 다시 없는 구경거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머물러 있겠네. 대신 살바토르의 비밀을 지켜주면 되지. 과연 그렇겠지. 나도 남겠네. 재미있을 거야.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간은 아직 20분이나 남아있었다.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앙데르마트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남편이 오고 있어요. 회담을 하러. 편지를 찾으려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전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하인이 잘못 알고 제게 가져왔더라고요. 곧 남편이 찾아가기는 했지만 제가 먼저 다 읽은 뒤였죠.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밤 9시 설계도를 가지고 마이오 거리 120번지로 오라. 그 대신 편지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다스프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와 같은 생각이네. 앙데르마트 씨는 살바토르의 호출을 받은 거야. 두 주인공을 대결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남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 대체 무엇 때문이지? 이제부터 알게 되겠지.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서재로 들어가 구석의 커튼 뒤에 숨었다. 창턱에 걸터 앉을 수도 있었고 또 커튼 틈으로 방 전체를 내다볼 수도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시계가 9시를 알렸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육중하게 들려왔다. 나는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듯 요동쳤다. 바야흐로 커다란 수수께끼가 풀리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사건이 해결될 순간이 온 것이다. 그것도 바로 내 눈앞에서 흥미진진한 대결이 벌어지려고 했다. 다스프리가 앙데르마트 부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일을 보든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다. 에티엔느 바렌과 꼭 닮은 것으로 보아 형인 알프레드 같았다. 느릿느릿한 동작이며 수염투성이의 흑빛 얼굴이 똑같았다. 알프레드는 보이지 않는 적이 준비했을지 모를 함정을 경계하는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숨은 커튼이 마음에 걸리는지 이쪽을 향해 몇 발자국 다가오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발길을 돌려 맞은편 벽으로 향했다.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생각난 것 같았다. 그 벽에는 돌과 철판으로 여러 가지 조각이 새겨 있었다. 루이 라콤브의 솜씨였다. 알프레드는 빛나는 칼을 꺼내들고 수염을 기른 늙은 왕의 조각상 앞에 섰다. 그것은 트럼프에 그려진 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알프레드가 막 조각에 손을 댄 순간 발소리가 울려왔다. 앙데르마트 씨가 나타났던 것이다. 알프레드 발행을 보자 은행가가 놀라 소리쳤다. 자네였군. 자네였어. 나를 불러낸 것이. 내가? 천만의 말씀. 알프레드는 아우와 똑같이 목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왔단 말이오. 이번에는 앙데르마트 씨가 놀랄 차례였다. 내 편지라고? 당신이 서명한 편지였소. 여기 오라고. 편지 같은 건 쓴 일이 없어. 쓰지 않았다고? 알프레드 발행은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했다. 알프레드는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본 뒤 문께로 걸어갔다.
앙데르마트 씨가 길을 막아섰다. 무얼 하는 거야, 발행?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난 이만 돌아가겠소. 잠깐 기다리게. 그만두시오, 은행가 나리. 끈덕지게 그러지 마시오.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소. 할 말이야 많지. 이번이 마침 좋은 기회야. 자, 저리 비켜. 아니, 안 돼. 못 비키겠어. 발행은 은행가의 결연한 태도에 겁을 먹었는지 주춤하면서 투덜거렸다. 그렇다면 빨랑빨랑하자. 끝장을 내자고. 나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은 제각기 다른 의미에서 기대가 어긋난 모양이었다. 그런데 살바토르는 왜 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오지 않을 속셈이었을까? 은행가와 발행만을 대결시켜도 좋다고 생각한 것일까? 나는 그 점이 매우 의아했다. 살바토르가 없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앙데르마트 씨는 발행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따지고 들었다. 이미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자네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네. 그러니 정직하게 대답하게. 루이 라콤브를 어떻게 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너희는 처음부터 라콤브를 줄기차게 따라다녔지. 라콤브의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내가 그를 대문까지 바래다 주러 갔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 둘이 숨는 걸 보았어. 이건 내 눈으로 보았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게 바로 너희 형제란 말이야, 발행. 증거가 있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이틀 뒤 너희가 라콤브의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내게 팔아먹으려 했다는 거야. 그 서류를 어떻게 손에 넣었지? 바른 대로 말해. 전에도 말했듯이 녀석이 행방불명된 다음 날 아침 녀석의 책상 위에서 발견한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니.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경찰이 찾아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왜냐고? 그건... 은행가는 얼굴빛이 흐려지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기양양해져서 비꼬았다. 그것 봐, 은행가 나리. 걸리는 게 있군 그래. 내가 대신 말해줄까? 편지 때문이지? 당신 부인이 라콤브에게 보낸 편지 말이야. 편지 따위가 있을 리 없어. 그건 엉터리 같은 수작이야. 그래? 그렇다면 어째서 그걸 찾으려고 나를 달달 볶았지? 믿지도 않는다면서? 발행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다가 벼랑간 웃음을 뚝 그치고 정색하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 편지는 돌려줄 수 없네. 당신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순간 당장에 나를 고발할 테니까. 그리고 나도 이젠 지긋지긋해. 똑같은 말을 아무리 되풀이해봤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두자고. 이렇게 말한 뒤 발행은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은행가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그만둘 수는 없어. 앙데르마트는 단호하게 말했다. 편지 얘기가 나온 이상 그걸 받지 않고는 돌려보내줄 수 없단 말이야. 난 돌아가겠어. 못 돌아가. 이봐, 은행가 나리. 당신에게 불리한 소문은 퍼뜨리지 않을 테니까. 필요 없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빼앗을 거야. 이렇게 소리치며 은행가는 발행을 힘껏 떠밀었다. 순간 발행은 휘청거렸지만 즉시 중심을 잡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를 본 은행가는 즉시 몸을 숙였다. 탕! 굉장한 총소리가 온 방을 울렸다. 제 16화 친구의 정체. 나는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다. 총소리가 바로 내 옆에서 났던 것이다. 어느 틈엔지 권총을 뽑아든 다스프리가
단 한 방으로 발행의 손에서 무기를 날려버렸다. 놀랄 새도 없이 다스프리가 두 사람 사이로 불쑥 뛰어들어 발행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운이 좋았어, 발행. 내가 노린 건 손이었는데 권총에 맞았군. 두 사람 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다스프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스프리는 은행가에게 말했다.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서툴러 보여서요. 그러고는 발행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 둘이서 해보세. 속임수는 없기야. 하트가 최고 끝발. 나는 7에 걸겠어.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의 얼굴에 7개의 하트가 그려진 녹슨 철판을 내던졌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본 적이 없었다. 너무 놀라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곁에 앉은 부인 또한 온몸이 굳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뜻밖의 인물에 놀란 나머지 우리 둘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발행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너는 누구냐? 방금 말했잖아? 관계가 없는데 끼어든 사람이라고. 그러나 끼어든 이상은 철저하단 말이야. 필요한 것이 뭔가? 네가 가지고 온 것 전부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아니,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야. 오늘 아침 당신은 손에 넣은 서류를 여기로 전부 가지고 오라는 편지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나. 서류는 어디 있지? 다스프리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온화하고 태평스럽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발행은 완전히 풀이 죽어 호주머니를 가리켰다. 서류는 여기에 있어. 루이 라쿤부의 가방에서 꺼낸 것 전부인가? 그렇다. 얼마나 필요해? 10만. 다스프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녀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10만 프랑씩이나 부르다니. 네가 독일군에게 팔려고 했을 때 녀석들도 2만밖에 부르지 않았잖아. 하기야 그것도 많이 쳐준 거지. 어차피 앙데르마트 씨가 가진 설계도와 합치기 전에는 잠수함을 만들지 못해. 자, 5천 프랑 내지.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내놓을 수가 없어. 10,000프랑. 나도 그 이상은 한 푼도 애누리할 수 없어. 좋아. 다스프리는 앙데르마트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수표를 적어주시오.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표장 말씀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은행가는 몹시 놀라며 다스프리가 내민 수표장을 받았다. 내 건데 어떻게 된 일이오? 자, 쓸데없는 말은 말아주시오. 여기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은행가는 만년필을 꺼내어 10,000프랑짜리 수표에 서명을 했다. 발행이 손을 내밀었다. 손을 도로 집어넣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스프리가 발행에게 말한 뒤 은행가에게 물었다. 아직 편지에 대한 일이 남아있지요? 네, 편지 다발이. 어디 있지, 발행? 가지고 있지 않아.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몰라. 가지고 있었던 건 동생이었으니까. 여기에 이 방에 감추어 두었겠군. 그러고 보니 일전에 우리보다 먼저 금고를 뒤진 게 너였구나. 그렇다면 넌 살바토르와 마찬가지로 자세히 알고 있는 모양인데. 편지는 숨겨둔 장소에 없었단 말이야. 있어. 열어봐. 하트칠이 없어. 있어. 이거야. 다스프리는 그 철판을 내밀었다. 발행은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다스프리는 아까 발행이 더듬었던 늙은 왕의 조각상 앞으로 가더니 칼자루 바로 밑 칼 부분에 철판을 폭에 알맞게 들이댔다. 철판은 맞춘 듯이 딱 들어맞았다. 그런 다음 7개의 하트 맨 끝에 뚫린 구멍에 송곳을 차례차례 찔러 넣어 조각에 붙어있는 조그만 돌 7개를 눌렀다. 7번째 돌을 누르자 와르르 소리가 나며 왕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그러자 벽이 뻥 뚫리며 강철로 만든 금고가 나타났다. 왕의 조각상은 바로 이 금고의 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떤가 발행? 금고는 비어 있어. 과연 그렇군. 그럼 동생이 편지를 꺼내간 모양이군. 시침이 떼지 마라. 놈은 여기서 자살했어. 그 전에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겠지. 거기가 어디야? 난 옮기지 않았어. 돈이 필요한가? 얼마면 되겠나? 10,000프랑. 앙데르마트 씨, 당신에게 이 편지가 과연 10,000프랑의 가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은행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발행은 금고를 닫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하트치를 들어 이번에는 그것을 거꾸로 갖다 댔다. 그리고 7개의 구멍을 차례차례 송곳으로 쑤시자 또다시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났으나 뜻밖에도 이번에 회전한 것은 금고의 일부분이었다. 그러자 커다란 금고의 문짝 안에 있던 조그만 금고가 열렸다. 그 속에는 끈으로 묶인 편지 다발이 있었다. 발행이 편지 다발을 다스프리에게 건네주면서 은행가더러 말했다. 수표를 한 장 더 써주시겠지요, 앙데르마트 씨? 좋습니다. 그리고 루이 라콤브에게 받은 잠수함 설계도 부록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은행가는 다시 한번 한 장의 수표에 서명을 하고는 설계도와 함께 다스프리에게 넘겨주었다. 다스프리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편지 다발을 내밀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던 물건입니다. 은행가는 그렇게도 찾던 이 저주스러운 편지에 손을 대기가 두려운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조한 몸짓으로 받아들었다. 내 곁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진정하라는 표시로 부인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스프리는 은행가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얘기는 끝난 것 같군요. 뭐 고맙다고 하실 것까진 없습니다. 우연히 도움을 드린 것뿐이니까요. 앙데르마트 씨는 돌아갔다. 아내가 루이 라콤브에게 보낸 편지를 손에 넣고 사라진 것이었다. 굉장한 일이야. 다스프리가 소리쳤다. 그는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만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었어. 이제 이쪽 일만 마무리하면 돼. 이봐 발행, 서류는 가지고 있나? 전부 다 있어. 이렇게 대답하며 발행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내밀었다. 한시바삐 돈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다스프리는 그 서류를 주의 깊게 조사한 다음 호주머니에 넣었다. 좋아, 완전하군.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네. 그렇지만 어쨌단 말이야? 수표 2장은 돈은? 이봐 발행, 대단한 배짱인걸?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다니. 당연히 내 거잖아. 네가 훔친 서류에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나 발행은 오로지 돈 생각뿐인 것 같았다. 발행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화가 나서 몸을 떨며 더듬더듬 말했다. 내 돈 2만. 안 돼. 내가 따로 쓸 데가 있거든. 돈을 내놔. 이봐, 당치 않은 수작하지 마. 헛소리는 집어치우라고. 다스프리는 발행의 팔을 난폭하게 비틀었다. 발행은 아픔을 못 견디고 비명을 질렀다. 어서 나가 머리나 식히지. 데려다 줄까? 정원에 가서 자갈더미를 보여주지. 그 밑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하트칠 철판은 거기서 나온 거야. 이 철판은 루이 라콤브가 자나깨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야. 기억하고 있겠지? 너희 형제들이 라콤브를 죽인 뒤 시체와 함께 묻어두었던 것을 말이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나중에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겠어. 발행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좋아, 내가 졌어. 더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한마디, 한 가지만 알고 싶다. 뭔데? 들어보지. 큰 금고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을 텐데. 있었지. 6월 22일 밤 당신이 여기에 왔을 때도 있었나? 있더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 발행 형제가 넣어두었던 것 전부. 다이아몬드라든가 진주 따위 너희 형제가 여기저기서 훔쳐모은 상당한 양의 보석들이 들어있었지. 당신이 그걸 가져갔나?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렇다면 그 보석함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아우가 자살했던 거로군. 아마 그랬겠지. 독일군과의 계약서만 없어졌다면 자살까지는 하지 않았을 테지.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이 없어졌으니 살 맛도 안 났겠지. 묻고 싶은 건 그것뿐인가? 또 있다. 당신 이름은? 복수를 할 셈인가? 물론이지. 사람의 운이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오늘은 내가 졌지만 내일은 내 차례란 말이지. 그랬으면 하지. 이름은? 아르센 류팽. 아르센 류팽이라고? 사내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그 꼴을 본 다스플이, 아니 류팽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자네는 머슴이나 떠돌이 건달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적어도 아르센 류팽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자, 알았으면 어서 가서 복수할 준비라도 하시지. 나 아르센 류팽은 기다리고 있겠어. 그 말을 끝으로